자, 오케이. 우리 드디어 오늘 문법 특강 마지막 미션입니다. 선생님이 1주차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해서 우리가 거의 2주 동안 개념을 듣고 문제 푸는 데 시간을 쏟았고, 그리고 2주차 내용도 접속사라는 파트로 굉장히 내용이 많이 변형돼서 나오는 부분을 잡았어. 그래서 사실 내가 이번 문법 특강 때 목표로 했던 부분은, 쌤 말 잘 들어줘. 그냥 넘기지 마. 문법 특강 때 목표로 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다 배우자라는 것보다는 정말 내신에 자주 나오고 수능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것들, 그런 아주 굵직한 개념을 우리가 배우고 그걸 가지고 문장에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시켰던 거기 때문에 이번 남은 3주차는요. 앞에서 봤던 1주차, 2주차에 비해서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짜잘합니다. 그래서 필기를 해야 될 분량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짜잘짜잘한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좀 효율적으로 태블릿으로 바꿔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미션에 쌤이 여러 가지 좀 말을 달아놨는데 이대로 지켜주는 게 좋아요. 영상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는 이 필기를 좀 옮겨 적으면 한번 미리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뭘 배울지, 어떤 걸 배울지를 좀 들어야 선생님의 영상 강의 속도를 쫓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PDF에다 바로 필기하지 말고요. 본인이 직접 다시 옮겨 적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필기를 추가하는 거 추천합니다. 자, 영상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면 우리 당연히 문제 푸셔야 되겠죠. 자, 위크 3, 3주차에 볼륨 1과 볼륨 2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완성해야 되는 건 볼륨 1이었죠. 그래서 완성하고요. 질문을 학원 올 때까지 남겨놓지 말고 그냥 겐톡으로 수시로 쌤한테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쁘게 딱 정리해서 쌤 저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요렇게 남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볼륨 2, 즉 교재 그래머 2권까지 들어가는 친구들 선정해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만 완성 추가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완성하고 질문까지 끝났더라도요, 쌤이 내신 첫날 한번 검사할 테니까 이때 가져오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대로 우리 오늘 거 바로 끝내볼게요. 자, 1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 가정법이다. 자, 그럼 가정법의 큰 목차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우리 먼저 볼 거 가정법, 과거라는 가장 메인 가정법, 과거 완료, 이 두 가지가 기본 가정법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적고 가야 되겠다. 두 가지를 묶어서, 자, 쌤 이 두 가지는 기본 가정법이라고 부른다. 자, 요렇게 기억해주면 되고요. 아, 쌤 옆에 지금 우리 뚱냥이가 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서 알러지가 조금 옵니다. 자, 양해 좀 부탁해요. 기침 같은 거. 자, 이렇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기본 가정법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렇게 기본 가정법에서 이제 또 변형되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변형되는 게 바로 3번에 나오는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넘어가서 I wish as if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법이라는 걸 판단할 때는 기본 가정법과 그걸 변형한 가정법의 형태가 있구나. 기본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가 있는 거고, 변형된 가정법의 형태에는 혼합 가정법과 as if, I wish 가정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기본 가정법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특정한 시점에 대해서 반대 상황을 말할 때 쓰는 거라, 가정법 과거를 쓸 거다라고 하면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하고 싶을 때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과거 사실의 반대에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라는 기본 가정법은 특정한 시점에 반대를 가정할 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선생님이 지금 밑에 빈칸을 뚫어놓은 동사의 형태에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쓰면서 외워버릴 테니까 잘 봐봐.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건 이 자리에 무슨 동사가 들어가게 되냐면 그냥 과거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반 동사도 과거 동사를 쓴다는 건데, 자, 이때 단
비동사를 사용할 때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were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문법이 있었죠. 자, 이렇게 가정법 과거는 if절 안에는 과거 동사가 들어가면서 뒤에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 뒤에는 뭐만 써주면 되냐? 동사를 그대로 넣어줄 거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가 주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if절의 과거 완료니까 그대로 had pp를 넣어줄 거고요. would, should, could, might pp 뒤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뒤에는 had pp를 그대로 갖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have만 바꾸고 pp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가정법 과거면 과거동사, 과거 완료면 had pp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자, 그리고 얘를 그대로 뒤로 빼진다라고 생각하면 앞에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고 이걸 그대로 뒤로 넣어야 되지만 조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원형으로 바꾸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가 문제가 나올 때는 얘를 주고 뒤에 형태를 맞춰라 라고 하던가 뒤에 거를 주고 앞의 형태를 맞춰라 라고 하는 문제가 보통 나와. 그래서 얘는 가장 쉬운 거라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고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이 혼합가정법이라는 형태야. 일단 혼합가정법은 말 그대로 섞여 있다는 거야. 그럼 뭐가 섞여 있는 거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문장과 과거 사실의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문장. 다시 말하면 과거 시점과 현재 시점이 합쳐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영어 문법에서 다른 시제가 한 문장 안에 존재를 하려면 우리는 지금 다른 시제를 다루고 있어 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게 반드시 시점을 나타내는 단서가 필요해.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혼합가정법은 아무 때나 사용할 수는 없고 시점의 단서가 들어가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가정법 과거 완료가 여기에 들어가고 뒤에 나오는 주절은 가정법 과거 시제가 들어가. 쌤 그렇다는 건 if절 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d pp를 쓰겠네요. 이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컴마 뒤에는 주절이니까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죠. would, should, could, might 뒤에는 가정법 과거니까 동사 원형을 써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반드시 뒤에는 뭐가 붙는다? 시점에 단서가 붙는다. 이걸 기억해 줘야 된다고. 자, 그럼 밑에 예문으로 한번 봐볼게. 선생님 이렇게 예문 봤을 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hadn't pp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주절의 경우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럼 무슨 사실의 반대를 말해야 되냐? 현재의 반대를 말해줘야 해요. 자, 그럼 현재의 반대라고 하는 건 would, should, could, might 뒤에 동사 원형을 써주는데 앞뒤 문장이 다릅니다를 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right now, 지금 당장과 같은 시점의 단서가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쌤 그러면 이 시점의 단서라고 하는 건 뒤에 나오는 주절이 현재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예문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이 right now나 뭐 now도 괜찮고요. today도 진짜 많이 나오고 recently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임을 알 수 있는 시점의 단서가 들어가 주겠구나 라고 기억해 주면 돼. 자, 그럼 문장 해석까지 해보면 그녀가 트레인을 그때 놓치지 않았으면 그녀는 지금 나랑 여기 같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혼합가정법이라고 부르고요. 자, 하나 더 가겠습니다. 마지막 I wish as if 가정법 얘까지 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쌤 이때 I wish나 as if 가정법을 쓸 때요. 기준이 되는 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요 wish를 선생님이 별이라고 표현할 거고 as if 앞에 나오는 동사를 이렇게 별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I wish 가정법에서는 이 wish 뒤에 이어지는 부분, as if 가정법에서도 as if 뒤에 이어지는 부분, 이렇게 형광펜을 친 부분이 가정법이 사용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을까? 자, 얘들아, 이렇게 나올 때 I wish as if 가정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정법 과거냐 과거 완료냐를 사용을 할 때 앞에 나왔던 기본 가정법과 좀 쓰임이 달라요. 됐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형광펜 쳐진 부분이에요. 자, 지우고 다시 쓸게. 형광펜 친 부분이 가정법 시제를 나타낸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이때 주어 동사 자리에 자, 이렇게 나오게 돼. 자, 만약에 동사 자리에 그냥 과거 동사가 쓰였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야. 됐어? 근데 이거 말고 야 이렇게 형광펜 쳐진 동사 자리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형광펜 쳐진 동사 자리에 had pp가 쓰였다 이거야. 됐니? 이렇게 had pp가 쓰이게 되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잠깐만.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나왔을 때 원래 잘 들어봐. 가정법 과거면요. 현재의 반대잖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면 과거의 반대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별이라고 하는 애 있죠. 이때 앞에 나왔던 별이요. 이 별이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밑에 봐. 가정법 과거를 썼을 때는 별이라고 하는 본동사가 기준인데 그 시제와 동일한 시점을 말하는 경우에 가정법 과거를 써요. 그리고 또 본동사라는 별보다 어떻게 벌어진 일일 때 먼저 벌어진 일일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별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이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가 있을 거고 이 기준이 어느 시제냐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면 기준과 같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건 기준보다 먼저 벌어질 때라는 거야. 자, 계속 들어봐. 쌤은 만약에 별이 현재 시제라고 볼게요. 현재 시제로 기준인데 가정법 과거가 쓰였을 땐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거야. 별이 현재 시제였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건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 또 가보자. 기준이 되는 본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를 썼어. 그때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건 과거 사실의 반대가 돼.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건 과거보다 더 이전의 일일 테니까 대과거 시제의 반대를 나타내. 이게 어려운 거거든. 자, 지금 아마 좀 막 이럴 거야. 얘들아 밑에 예문 그래 쌤이 준비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쌤 여기서 as if가 여기 있으니까요. 됐죠? 가정법이 사용되는 건 여기입니다. 기준이 되는 건 얘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럼 쌤 지금 이 예문에서는 기준이 되는 시제가 토크즈니까 현재입니다. 됐죠? 자, 이 현재라고 했을 때 또 두 가지를 벌려. 가정법 과거가 쓰였습니다 라고 하는 건 현재의 반대일 거야. 왜냐면 별과 동일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반면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다라는 건 현재보다 이전이니까 과거의 반대를 나타낼 거야. 됐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둘 중에 뭐가 맞을까는 해석으로 판단하는 거거든. 자, 문장 봐봐. 그녀는 말했어. 마치 그녀가 모든 걸 했던 것처럼 이거든.
그럼 말하는 게 얘들아 하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그때 이거 다 했었잖아 라고 말한다 라는 표현이 맞잖아요. 쌤 그렇다는 건 말하는 시점보다 이 부분을 먼저 벌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먼저 벌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해석상 적합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had done이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싶은 거야. 됐어? 밑에 것도 똑같이 봐봐. 쌤 이거 밑에 것도요. 이 wish가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wish 뒤에 나오는 동사 이 부분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사용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쌤 얘는 고민할 여지도 없이 뒤를 보니까요. wish라는 기준 시제는 현재가 쓰였는데 그런데 뒤를 넘어가 보니까 in last exam이라고 이미 지난 일이라는 시점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현재보다 더 지난 일일 테니까 이때는 고민할 거 없이 뭘 써줘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주는구나.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자 얘들아 이게 사실 제일 복잡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멈추고 한 번은 더 확인하고 가세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이거 기침과 콧물이 심해서 여러분들 불쾌할까봐 약을 먹고 정비를 하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시작해볼게. 우리 가정법 지금 하나 봤고요. 여기 두 번째 테마라고 나오는 거 뒤에가 글씨가 끊겼네요. 형용사와 뭐 다들 아셨겠지만 부사입니다. 자, 형용사 부사를 판단해 볼 건데 형용사 부사 문제는 정말 짜잘하지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기억해. 자, 스텝 1 2, 3로 넘어갈 건데 형용사냐 부사냐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는요. 이 자리가 수식어구인지를 먼저 판단해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밑줄 쳐진 경우가 문장을 꾸며주거나 이렇게 문장에서 필요가 없는 수식인지 아니면 필수 성분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란 얘기야.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수식어구가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수식어구가 아니라는 건 필수 성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필수 성분 자리에는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당연한 거지. 형용사가 정답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주격 보어가 없거나 목적격 보어가 없어서 묻고 있는 자리에 보어가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지? 자, 근데 만약에 수식어구가 맞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미 문장이 완성된 형태라 꾸며주는 거밖에 못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요. 수식을 해주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수식어구의 대상을 확인했을 때 바로 뭘 수식할 때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이걸 형용사라고 부르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면 부사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는 아주 간단해서 이 정도로만 확인하면 되고 조금 자주 나오는 게 있어 쌤이 추가라고도 써놨어. 얘들아 투투 나오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so that 나오면 너무 뭐뭐해서 결국 뭐뭐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됐던 빈출 구문이잖아. 자 이때도 중간에 들어가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라는 문법 문제 판단이 좀 자주 나와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바로 이 앞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투투 구문이나 소댓 구문이 시작되는 앞부분까지를 확인하면 되고요. 자, 이 앞부분을 확인했을 때 완전하다, 즉 이미 필요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부사를 써주면 되고 불완전하다. 쌤 그럼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건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가 없을 때일 거예요. 자, 이 경우는 형용사가 답이다. 이렇게까지 판단해주면 돼. 그래서 형용사냐 부사냐라는 문제는 워낙 자주 나오지만 간단합니다. 우리 꼭 맞춰 버립시다. 좋아요. 자, 벌써 두 가지 개념 클리어했고요. 이번에 세 번째는 대명사와 지시형용사인데요. 선생님이 대명사를 특히 오늘 좀 많이 강조하려고 해. 왜냐면 대명사 문제는 우리가 해석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문법 문제야. 자, 얘들아 여기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좀 생소하면 받아 적었으면 좋겠어요.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원칙과 예외가 존재해. 다시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원칙과 예외가 존재해.
됐지? 자, 원칙은 문법 문제를 풀 때는 해석이 아닌 구조 독해만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선생님 그럼 여기서 구조 독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조 독해는 주어 동사를 끊고 접속사 찾고 이런 형태를 말하죠. 자, 이렇게 구문 분석만 해주면 문법 문제는 거의 다 풀립니다. 하지만 구문 분석에 더해서야. 착각하지 마. 구문 분석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구문 분석에 더해서요. 구문 분석에 더해서 해석까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병렬 구조를 묻는 문제일 때, 둘째, 대명사를 묻는 문제일 때, 셋째, 대동사를 묻는 문제일 때가 그래. 됐니? 자, 그럼 그 중에 지금 대명사기 때문에 선생님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우리가 구조 분석에 더해서 해석까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라는 걸 기억해야 돼. 자, 그럼 그랬을 때 선생님이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을 1번, 2번, 그리고 3번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거든요. 자, 그럼 이대로 한번 접목을 해보자. 선생님 여기서 1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받아주고 있는 명사가 무엇인지를 보고 수일치를 해야 되는 유형이야. 즉 받아주는 명사가 누군지를 구조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골라줘야 되는 문제다라는 얘긴데 얘는 이 왼쪽에 나오는 요 모양들 있지? 이 모양들이 단수일 때 사용하는 모양들이고 옆에 나오는 요 모양들이 복수일 때 사용하는 모양들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 있거나 이런 중 한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받아주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말고 2번은 조금 말이 어려워. 받아주는 대상이 있어. 근데 그 대상의 수가 아니라 한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라고 쌤이 잡아봤거든. 자, 이 한정 여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이렇게 나와. 밑에 써진 것처럼 it을 써야 되냐 one을 써야 되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복수 형태로 they를 써야 되냐 ones를 써야 되냐 이제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됐지? 쌤 이런 형태일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it이라고 하는 거는 지정대명사라고 불러. 지정대명사라고 하는 건 특정한 것이 지정되어 있을 때야.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나 이번에 뭐 내가 아이폰 안 써서 모르겠다. 지금 몇 세대인지 뭐 아이폰 7세대가 나왔다고 칠게 웃지마. 자, 아이폰 7세대가 나왔어. 나는 7세대를 살 거야. 근데 이랬을 때는 지정된 게 아니라고 영어에선 판단을 해. 왜냐면 7세대라고 만들어지는 핸드폰이 뭐 진짜 몇십만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중에 나는 하나를 사겠다는 거야. 이건 지정된 게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폰 7세대 중에 시리얼 넘버 얘를 가진 그거 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지정이 된 거거든. 그때는 it을 쓴다는 거야. 자, 그럼 one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정대명사라고 부르는데 부정대명사 one은 동종의 것이면 오케이야. 이 차이를 알겠니? 쌤 저는 아이폰 7세대 살 거예요. 이건 one이야. 나 파란 색깔 셔츠 한 장 사야 되겠어. one이라니까. 그런데 나는 그 매장에서 팔고 있는 걸려있는 저거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게 it이야. 사실 얘들아 이 개념은 중딩 때는 좀 자주 나오는데요. 고등부나 수능 올라가면 사실 내가 최근에 본 적은 잘 없거든.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겁니다. 자,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 1번이에요. 받아주는 명사의 수일치 문제. 그래서 얘는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자, 넘어가서 3번입니다. 얘도 자주 나와요.
자,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일반 대명사를 써야 되냐 아니면 제기 대명사를 써야 되냐라고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댐이냐 댐셀브지냐 밑에 써놓은 거야. 자, 얘들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는요. 선생님 밑에다 써놨는데 자,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구를 먼저 찾아요. 자, 선생님이 동사라고 말하지 않았고 동사적 의미를 가지는 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의 변형된 형태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제거든. 즉 준동사도 해동이 될 수 있고, 즉 준동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1주차 때 배웠던 것처럼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도 다 해당될 수 있는 문제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동사적인 의미를 가진 어구를 찾자. 그리고 그 어구에서 주체와 대상을 찾자 이거야. 주체라고 하는 건 하는 애고 대상이라고 하는 건 당하는 대상이야. 이 두 가지를 찾아서 주체와 대상이 일치하는 경우는 제기대명사인 거고, 맞죠? 주체와 대상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일반 대명사를 쓰겠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건 사실 문장으로 봐야죠.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동사적 의미를 가지는 어구를 찾자라고 했을 때는 얘인 거야. placing. ing로 썼지만 선생님이 얘가 동사적 의미를 나타내는 애입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 placing이라는 애의 하는 애가 누군지, 그리고 placing을 당하는 대상이 누군지 이제 이걸 찾아주면 돼. 자, 그럼 앞에서부터 쌤이 읽어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이 실험들 중에 대부분은 얘가 주어죠. 주어는 실험입니다. 대부분은요, have involved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뭘 포함하냐면요, trapping 가둬두는 것을 포함하고요. 얘가 목적어 1번일 것 같아. 그리고 and 뒤에 나오는 place이니까 얘가 목적어 2번일 것 같거든.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involved 포함하는데 trapping wild bird이야. 야생새를 trapping 가둬둔 다음에, 그리고 그것들을 케이지라는 장치에, apparatus 하면 장치, 장비란 뜻이거든. 케이지라는 장치에 overnight야. 밤새도록 두는 거요. 이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placing이라고 하는 의미를 봤을 때 placing을 하는 주체는 앞에 나오는 실험인 것 같아. 실험이 하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싱을 당하는 대상, 케이지에 가둬지는 대상은 실험이 아니라 새죠. 쌤 해석을 해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보입니다. 자, 그럼 다를 경우에는 일반 대명사를 써야 되니까 뒤에 나온 selves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결국 이때 나오는 them은요, 앞에 나오는 wild birds를 받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그만큼 얘는 문제 자주 나오니까 지금 내가 풀어준 대로 기억해서 바로 문제에도 적용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테마 넘어가서 병렬 구조 볼 건데, 쌤 병렬 구조도 아까 말했죠. 구조 분석만 하는 겁니까? 해석까지 하는 겁니까? 구조 분석에 더해서 해석까지 하기로 약속했죠. 자, 그러면 얘들아, 병렬구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경우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 병렬구조를 물어볼 때는 언제냐면 선택지의 앞에 등위 접속사가 있을 때 해당돼. 쌤, 선택지 앞에 등위 접속사가 있다고요? 바로 지금도 예문 보면 have 앞에 5월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야. 쌤, 등위 접속사는 뭐가 있어요? and, or, yet, 요 정도만 보자. and or yet, 수능에 자주 나오는 것만. 자, 얘네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고, 이런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얘는 병렬 구조 묻는 문제구나라고 기억하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병렬 구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먼저 구조 분석을 하시는 거고, 구조 분석을 통해서 얘랑 병렬이 되어야 하는 애가 누구겠다라고 후보군을 먼저 정해.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 두 개 정도가 나오거든.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해서 얘겠구나라고 정답을 골라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도 내가 한번 보여줄게. 선생님, 여기 밑줄 친 have가 있습니다. have에 밑줄이 쳐질 거 앞에 5월이 있으니까 앞에 동사로 사용된 애들은 아마
후보가 해당이 될 수 있어. 왜냐면 have는 동사 모양이잖아. 그치? 자, 그럼 읽어보자. employee들은 또한 need to know, 알아야만 합니다. 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when to 라고 하는 게 to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When to rely on their organization policy and code of ethics. 그 조직의, 해석봐, 조직의 정책과 윤리적인 규율들에 언제 의존해야 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거거든. 그리고 언제 토론을 나눠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아마 이렇게 연결될 거야. 됐어? 쌤 그렇다는 건 여기 나오는 to rely on과 or 뒤에 나오는 have discussion 얘가 병렬이 되는 거고요. 자, 앞에 써진 to는 반드시 두 번 쓰진 않죠. 생략해야 되는 거니까 to가 빠지고 have라는 원형만 썼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병렬 구조라는 문제는 사실 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준 가지고 한번 문제에 직접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와서 이번에는 도치 구문이야. 일단 도치 구문이라고 하는 건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어떤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냐면 수일치 문제에서 도치 구문을 자주 건드려. 일단 왜냐면 생각해보면 수일치라고 하는 거는 주어를 찾아줘야 되잖아. 그럼 주어는 보통의 경우 어디에 있어? 문장의 앞부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도치가 되어 있다는 건 평상적인 주어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도치 구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쌤 이런 도치 구문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1번 아주 자세하게 써놨죠. 부사구 도치 구문 가능하고요. 2번 유도 부사구 도치 구문이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3번 부정어구 도치 구문도 존재하고요. 4번 온리 부사구 절 도치 구문도 존재합니다. 마지막 5번 선택적 도치라고 해서 주격 보어가 앞으로 나오거나 목적격 보어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많지. 되게 중요하다. 도치 구문은 되게 중요해. 자, 그런데 쌤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도치 구문을 도대체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아주 쉬운 걸 생각해 보면 이 도치 구문은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렇게만 판단하면 돼. 자,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문장의 시작이 명사가 아닌 경우라고 기준을 잡아봐. 됐어? 자, 여기서 문장의 시작이 명사가 아니다? 즉, 문장이 시작된다는 건 주어여야 하잖아. 그런데 주어가 아닌, 즉 주어라는 명사가 아닌 다른 주어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게 도치 구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 자, 그럼 첫 번째는 부사구 도치 구문이라고 써놨어. 자, 부사구 도치 구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사구나 전명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와 있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부사구나 전명구가 문장 앞에 튀어나와 있다는 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문장 앞으로 나와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동사는 뒤에 나오는 주어에다가 수일치라는 거예요. 즉 전명구가 문장 앞에 나와 있다. 아, 그러면 주어 동사 도치됐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주면 돼. 걔 말고 어떤 애도 있냐면 이번에 유도부사구 도치구문이라고 하는 건 대열이나 희열이 문장 앞에 나왔을 때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는 경우야. 자, 이때도 뒤에 나오는 주어에다가 앞에 동사를 수일치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유도부사구 도치구문에서는요. 주어가 대명사의 경우에는 도치를 시키지를 않습니다.
됐죠? 자, 3번은 아마 내신했던 친구들이라면 다 알 건데 부정어구 도치구문이라고 하는 게 있지. 자, 이 부정어구 도치구문은 부정어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오는 건데 위에 나오는 1, 2번과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반드시 조동사에 해당되는 애가 튀어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아무 동사나 나오지 못하고 조동사급에 속하는 애들만이 나올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조동사급에 속하는 애가 나왔을 때 뒤에는 반드시 누가 남아있을까? 동사 원형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어순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얘랑 비슷하게 사용되는 게 4번에 나오는 온리 부사구, 온리 부사절이거든요. 자, 이때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자, 온리가 문장 앞으로 나오는데 자, only 한 단어만 나와 있을 때 도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only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only 뒤에 부사구, 즉 전명구가 붙거나 only 뒤에 부사절, only 뒤에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가 붙을 때 그때만 도치가 해당이 되지 only 혼자 나왔을 때는 도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only 뒤에 딸려 나오는 식구들을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로 묶어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박스로 묶고 나면 뒤에 어수는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이라는 부정어구 도치랑 비슷한 형태가 나와. 그래서 밑에 예문이 여러분들이 이거 전치사 풀 때 풀렸던 문제거든. 근데 이거 되게 질문 많았어. 그래서 얘들아 이 문장도 보면 그냥 봐봐. 쌤 여기 only 나오니까요. 뒤에 주어 동사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while이라는 접속사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while이 아니라 얘를 during으로 고쳐라 라고 되어 있던 문제였어. 자, 그럼 쌤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뒤에 나오는 can이라는 게 동사처럼 보이지만 can은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잖아. 쌤 근데 그 동사 원형이 지금 뒤에는 astronomers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주어예요. 명사잖아요. 그럼 동사 원형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라고 봤을 때 뒤에 view and photograph라고 여기 들어가 있어. 쌤 그렇다는 건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에 다 쓸게.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도치어순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only 부사구이거나 only 부사절이어야 된다는 거야. 쌤 그렇다는 건 뒤에는 uneclipse라는 명사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때는 앞에 전치사를 써줘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해당됐던 문제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only 부사구 혹은 only 부사절 도치니까 얘까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괜찮죠? 자, 5번 넘어가서 선택적 도치인데 사실 얘들 이 선택적 도치라는 말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 나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 라고 선택해서 앞으로 땡겨온 거야. 자, 그럼 그런 경우가 보통 뭐냐면 주격 보어가 앞으로 나오거나 목적격 보어가 앞으로 나올 때인 건데 쌤 주격 보어가 앞으로 나온다는 건 어순이 이렇게 돼요. 주격 보어가 튀어나오고요. 동사, 주어가 쓰이는 겁니다. 자, 쌤 그러면 주격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모두 도치가 되나요? 아니, 다행인 건 뭐냐면 주격 보어 자리에 보통 형용사가 있을 때 도치를 시켜. 아, 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봐봐. 문장이 시작될 때 뭐가 아니면 명사가 아니면 아, 걔는 무슨 구문이겠구나. 도치 구문이겠구나 라고 보라고 하셨지. 아, 그러면 얘처럼 밑에 내려와 봐. 앞에 형용사로 문장이 시작된다는 건 명사로 시작되지가 않는 경우니까 아, 그럼 이때는 도치겠구나를 감안하고 문장을 보란 얘기야. 그러면 찾는 게 빨라질 거 아니야. 이해되지? 자, 그럼 얘도 봐봐. 쌤 여기서 more suitable이에요. suitable은 적합한, 적절한, 니은이야. 형용사인 거야. 그 말은 주격 보어가 앞에 튀어나와 있고 전명구 빼고 나니까 뒤에 is가 동사라는 거거든. 그럼 뒤에 남아있는 indirect support가 주어가 될 테니까 아, 요렇게 수일치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문제가 나오겠지. 괜찮아? 또 봐보자. 쌤 다음 문장도 보면 목적격 보어의 도치예요. 목적격 보어의 도치는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뭐 주어 동사는 나와요. 근데 목적격 보어와 목적어가 이렇게 도치가 됩니다. 됐어? 쌤 이랬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 얘들아 얘는 make가 동사 원형으로 나온 거 보니까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인데 어찌됐든 여기서 make는 오형식의 쓰임이거든. 자, 그러면 원래는 목적어인 명사가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클리어야. 명확한 목적격 보어인 형용사가 먼저 나와준 거야. 됐어? 그리고 뒤에 나오는 your stance라는 목적어가 있으니 얘가 명사가 될 거고, 아, 이렇게 도치가 됐구나. 그럼 해석해보면 분명하게 만드세요. 뭘? 당신의 이 문제에 대한 스탠스, 입장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쌤 결국 이렇게 선택적 도치라고 하는 것도요, 뭐 말은 복잡하지만 도치 구문의 가장 베이스는 문장의 시작이 명사가 아닐 때, 그때는 도치겠지를 감안하고 들어가되, 읽으면서 이 여러 가지 종류의 도치들 중에 어떤 도치겠다라고 확정하는 건 필요합니다.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도치구문 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마지막 테마는 특수구문이라고 써놨는데요. 자, 특수구문에서는 선생님이 요거 하나 봐줄 거야. it과 that이라는 모양이 있을 때를 구분하는 방법을 좀 가볼 건데, 얘들아, it과 that이 있을 때는 가주어 진주어인 경우도 있고, 자, 그게 아니라 강조구문인 경우도 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얘기야. 자, 그럼 생각해봐. 가주어 진주어부터 보자. 얘 이미 봤던 거니까 복습해.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사용되는 that이라고 하는 애는, 이때 that은 원래 주어 자리에 있던 애인데 길어서 뒤로 나간 애잖아. 길어서 뒤로 나갔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때 that은 명사절 접속사 that일 거잖아. 이해되니? 자, 그럼 명사절 접속사 대시니까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완전하겠네. 일단 얘부터 챙겨야지. 자, 그리고 이렇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 사실 it과 that 사이에는 중간에 뭐가 자주 나오냐면, 일단 이 뒤에는 형식상 비동사 들어갑니다. 동사 자리 채워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고, 그래서 it is important that, it is 뭐 noticeable that, 막 이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거 말고요, pp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it is said that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절이야가 말해줬다, 이렇게 수동태가 쓰이거나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가주어 진주어일 경우가 많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강조 구문일 경우에는 좀 두 가지로 나눌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비동사는 형식상 써줄 거고요. 뒤를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요. 자, 강조 구문 that은요, 내가 어떤 한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대상을 it과 that 사이에 넣어주는 게 강조 구문이야.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 하나를 강조하려고 썼다고 쳐봐. 그렇다는 건 주목보는 어찌됐든 공통적으로 다 명사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아니에요? 그러면 it과 that 사이에 명사가 있네. 봐봐. 가주어 진주어일 때는 형용사를 쓰거나 pp를 쓰는 거지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절대 없거든. 이해되지?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뺐어. 그렇다면 that 뒤에는 남는 걸 써주는 거니까 불완전할 거야.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 때 이 that은 앞에는 명사가 있고 뒤가 불완전해. 생각해봐. 아까 배웠던 거 2주차 때. 앞에는 선행사가 있고 뒤는 불완전해. 그럼 이때는 관계대명사 that일 거야. 관계대명사 that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조를 받고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이때디라고도 쓰지만 who, whom, which 등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꾸며주고 싶은 대상이 명사, 주목보가 아니라 부사구일 수도 있잖아. 전명구이던가. 예를 들면 이거야. It was that bookstore that I bought that book.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그 책을 샀던 서점은 바로 거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럼 이때는요, 쌤, 부사구가 빠져버리더라도 뒤에 대절이야에 남은 거 써줬을 때 완전하잖아요. 쌤, 그러면 잠깐만, 앞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같은 부사구가 들어가. 그럼 어찌됐든 명사는 있네. 뒤가 완전하네. 그럼 이때 that은 관계 부사가 되는 거야. 그럼 관계 부사가 되니까 앞에 나가 있는 애가 뭐냐에 따라서 when이나 where로 고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냐 강조냐를 구분할 때는 첫 번째는 이 중간 부분을 먼저 봐. 중간 부분에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일단 확인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검수한다는 생각으로 뒤까지 봐봐.
됐어? 그래서 여기를 1번으로 먼저 판단하시고 요 부분을 2번으로 먼저 판단하신다면 문제가 쉽게 풀리겠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동사 강조하는 거 간단하게 넣으려고 하는데요.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 그러면 정말로 라는 의미로 동사를 강조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알맞은 do, does, did 중에 알맞은 형태를 쓰라 라는 문제도 뭐 보통 출제되니까 요거까지는 기억합시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 문특 3주차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방학 너무 짧아서 쌤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량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잘 마무리해서 다음 주 내신 첫 시간대에 지참해서 갖고 오십시오. 고생했어요.